데미안. 1945년경에 나는 헤세의 작품을 처음 읽었다. 그때까지도 헤세는 칠레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소수의 독자들만이 그의 작품을 읽고 간간히 이야기할 뿐이었다. 1946년에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받자 그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세의 작품은 몇몇 나라에서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예컨대 영어권에서는 그를 우울하고 재미없는 작가로 여겼다. 그것이 아직도 영어판 헤세 전집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에 나는 문학을 좋아하지만 헤세를 모르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인기 있는 헤세의 작품 중 한 권을 구하려고 런던을 며칠씩이나 헤맨 일이 있다. 반면 스페인어권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서 헤세는 계속 많이 읽히고 있고 스페인과 남미의 젊은이들은 그를 일종의 예언가로 여기고 있다. 어느 멕시코 화가가 나에게 유리알 루이의 음악 명인가 크네이트를 그린 그림의 컬러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다. 피아노 앞에 교사가 앉아 연주를 하고 있고 어린 크네이트가 바이올린을 함께 연주하는 그림이었다. 그 멕시코인은 유리알 루이에 매료되어 이 그림을 그려서 헤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이런 열정에 나는 너무나 동감한다. 중요한 책을 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도 세계를 반바퀴 돌 수 있다. 책이 손 안에 들어오기만 기다리면서 책을 찾지도 열심히 읽지도 않는 오늘날의 열이 없는 젊은이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책을 포기하느니 먹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책을 빌리는 법이 거의 없다. 책이 온전히 내 것이기를 원하고 나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도 나름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책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딱 맞는 순간에 독자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생명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책은 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빛을 발한다. 나의 첫 번째 헤세 책은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흥으로 나를 채웠다. 내가 읽은 책은 스페인어판으로 아마도 많은 오류가 있겠지만 나는 이 책에서 넘치는 마력과 힘을 느꼈다. 그 책을 헤세는 아직 젊은 시절에 바덴의 베레나 호프 호텔에 살면서 썼다. 온 마음을 다해서 쓴 이 작품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데미안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힘과 평정심을 담고자 했다. 데미안을 읽고 난 후 나는 내 고향의 거리를 몇 시간씩 걸으면서 내가 새로 태어났음을 느꼈으며 내가 어떤 징표 혹은 메시지의 전달자 같이 느껴졌다. 헤세는 나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작가나 시인 이상의 존재였다. 그의 작품이 지닌 마법은 지난날 오직 종교만이 파고들던 세계를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데 있다. 데미안 외에도 동방술래, 일기모음,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 황야의 일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나에게 오래도록 깊은 감동을 남겼다. 데미안이라는 인물 자체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주인공인 싱클레어와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이다. 데미안은 싱클레어 자신, 그의 깊은 자기, 우리의 심연에 내재하는 일종의 원형적인 인물이다. 다시 말해 데미안은 불변하고 본래적인 자기로 헤세는 그를 통해 인간 존재의 마법적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데미안은 어린 소년 싱클레어로 하여금 내면에 내재하는 본래적 존재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흔히 사춘기 시절에 겪게 되는 혼란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도 종종 인생에서 데미안같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존경과 경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데미안이 있다. 작품 결말에 야전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나타나 키스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잘 들어, 싱클레어. 내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내가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내 자신 속에서 나를 찾도록 해. 이 말을 헬세는 개인적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즉, 전 유럽을 뒤엎은 전쟁 때문에 조국을 버리려 할 때 썼다. 헬세 역시 데미안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만 했다. 이런 메시지가 책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마법적으로 암시되고 있다. 상징적 진실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당사자의 존재를 환하게 밝혀준다. 그것이 바로 수년 전에 내가 고향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어떤 것이 내 삶으로 들어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헤르만 헤세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흐르고 나서였다. 세계적인 작가, 스승, 마법사인 헤세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출신인 젊은 무명 작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내 나이의 친구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나보다 어린 친구들 뿐입니다. 말년의 헤세는 언덕 위에 있는 과일나무와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가득한 정원이 있는 다른 집에서 살았다. 그 집은 어느 친구가 죽을 때까지 거처할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히 지어준 집이었다. 그 집이 우리의 첫 만남이 있었던 집이었고 여러 해가 지난 후 내가 다시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다. 한동안 마을의 좁은 길을 지나다가 나는 어느 여관 앞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내 부탁으로 여관 주인 체케렐리 씨의 아내가 헤세의 집에 전화를 걸어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었다. 그날 오후로 약속이 잡혔다. 헤세의 집까지 걸어가기로 한 나는 낯익은 문을 지나 커다란 창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헤세와 다시 마주 앉았다. 헤세는 이제 80살이었다. 얼굴은 변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미소에는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헤세가 책을 내게 내밀었다. 그가 손수 고딕체로 쓴 책으로 그가 그린 수채화가 사파로 들어 있었다. 책 제목은 픽토르의 변신이었고 옛날 중국의 상자처럼 보이는 갑속에 들어 있었다. 헤세가 책을 꺼내서 첫 장에 칠레와 인도에서 온 손님에게 라고 썼다. 우리는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다. 헤세는 고향 칼프의 유화를 보여주겠다면서 나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 그림에는 강의 다리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곳이 헤세가 강물을 내려다보며 골드문트와 시타르타를 처음으로 구상했던 곳이라고 상상하며 그 강이 모든 것을 바다로 싣고 가는 겐지스 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헤세가 방의 다른 쪽에 놓여있는 돌로 된 흉상을 가리켰다. 헤세의 두상이었는데 그의 친구인 어느 여성 조각가가 만든 것이었다. 헤세가 그 흉상에 손을 얹었다. 내가 물었다. 삶의 저 너머에 무언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헤세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형상으로 순수한 형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석상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헤세는 잠시 침묵했다.